316석. 네. 이 숫자 하나가 정말 모든 걸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선거에서 이겼다 이런 차원이 아니죠. 맞아요. 이게 무려 40년 만에 일본 정치사의 기록을 완전히 갈아치운 그야말로 압도적인 숫자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일본 제51회 중의원 선거 분석 자료들을 보면서 이 316이라는 숫자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좀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의석수가 좀 늘어난 게 아니고요. 자료에서는 이걸 역사적 레짐 체인지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레짐 체인지요? 네, 일본 정치의 오랜 틀이었던 그 1955년 체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마침내 끝났다. 이런 신호탄으로 보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바로 이겁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의 아주 강력한 일강 체제가 대체 어떻게 탄생했는가? 그리고 이 막강한 권력이 일본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 또 가장 중요한 질문일 텐데요. 유권자들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이 질문들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열쇠인 316석이라는 숫자의 무게부터 한번 재볼까요? 좋아요. 40년 만에 300석을 넘겼다고 하니까 이게 대단한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는 힘인가요? 그냥 법안 통과가 조금 쉬워지는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요? 훨씬 그 이상이죠. 핵심은 중의원 전체 의석의 3분의 2, 그러니까 310석을 훌쩍 넘겼다는 데 있어요. 3분의 2? 네, 이걸로 헌법 제59조, 에륵 60일 규칙이라는 그동안 잠겨있던 봉인이 풀린 겁니다. 60일 규칙이요? 이름만 들어서는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일본은 양원제라서 법안이 중의원, 즉 하원을 통과해도 참의원, 상원에서 부결시키거나 수정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일종의 안전장치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규칙이 발동되면 참의원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중의원에서 우리는 그냥 간다 하고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의결해버리면 그걸로 그냥 법이 확정돼요. 잠시만요. 그럼 참의원의 존재 의미가 거의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사실상 상원을 그냥 무시하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일종의 프리패스를 얻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이제 다카이치 내각은 야당과의 지루한 협상이라던가 참의원의 견제 같은 변수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스파이 방지법이나 심지어 헌법 개정 같은 아주 민감한 이슈들까지 자신들이 원하는 속도와 내용으로 그냥 밀어붙일 수 있는 고속도로를 뚫은 셈입니다. 와, 이건 단순히 야당을 제압하는 수준을 넘어서네요. 그런데 자료에서 제가 정말 흥미롭게 본 건 이 막강한 힘의 칼날이 야당뿐만 아니라 집권 자민당 내부로까지 향한다는 점이었어요. 아, 맞아요. 바로 다카이치 칠드런의 등장이에요. 네, 여기서부터가 진짜 권력 지형의 변화를 보여주는 부분이죠. 과거 자민당은 여러 파벌들이 연합해서 좀 균형을 맞추는 그런 구조였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이번 선거로 대거 입성한 이 다카이치 칠드런들은 그런 파벌 정치의 산물이 아니에요. 오직 다카이치 총리 그 개인의 영향력 아래 모인 사람들이죠. 자료에 나온 표현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그냥 신인 정치인이 아니라 다카이치의 정책 로드맵을 관철시킬 행동대원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맞아요. 굉장히 강한 표현인데 그만큼 총리 개인에게 권력이 엄청나게 집중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당내에서 총리님, 그건 좀 이렇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비주류나 원로 파벌의 목소리가 설 자리를 잃게 된 거예요. 자민당이라는 당 자체가 이제 여러 파벌의 연합체에서 총리 개인의 친위대처럼 그 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민당이 316석이라는 거대한 의석을 차지했다 이 말은 동전의 뒷면처럼 반대편에선 이군가 처참하게 무너졌다는 얘기잖아요. 네. 자료에서는 이걸 요괴 정치의 종언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야권의 괴멸을 다루고 있어요. 그야말로 괴멸적 참패였죠. 특히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뭉쳤던 중도개혁연합, CRA라고 하는데 여기 의석수가 120석 가까이에서 49석으로 그냥 주저앉았어요. 49석이요? 네. 제1야당이라는 말이 무색해진 거죠. 아니 왜 이렇게까지 폭삭 무너진 걸까요? 보내주신 분석 자료가 그 원인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요. 이들이 뚜렷한 대안이나 비전 같은 건 없이 오직 반자민당이라는 깃발 아래
선거 승리만을 위해 모인 선거 부조회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선거 부조해요? 네, 우리말로 하면 선거 품앗이 개정도가 되겠네요. 와, 선거 품앗이 계란이 정말 신랄한 평가네요. 유권자들이 그걸 다 간파했다는 거군요. 네, 자민당이 싫긴 한데 그렇다고 당신들에게 나라를 맡길 비전이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자와 이치로나 에다노 유키오처럼 수십 년간 일본 정치를 쥐락펴락했던 거물들이 줄줄이 낙선한 건 이제 대안 없는 비판만으로는 표를 얻을 수 없다. 이런 유권자들의 냉정한 심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압승의 과정에서 정말 믿기 힘든 해프닝이 벌어졌다고요? 저도 자료를 읽다가 제 눈을 의심했는데 자민당이 이기고도 자기들 표로 얻은 의석 13석을 다른 당이 그냥 넘겨뒀다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이게 바로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아이러니이자 약간 코미디 같은 13석 양도 사태예요. 선거 공학의 참사라고 할 수 있죠. 아니, 이긴 쪽이 진 쪽한테 의석을 헌납하다니요. 원인은 자민당 선거대책위원회회의 예측 실패에 있었어요. 일본은 지역구랑 비례대표를 같이 뽑잖아요. 네. 선대위가 타카이치 돌풍이 이 정도일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지역구 후보들이 많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패배한 후보들을 구제해주기 위한 비례대표 명단을 아주 짧게 딱 필요한 만큼만 만든 거죠. 아,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지역구 후보들이 예상과 달리 너무 많이 당선돼 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거의 다 당선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자민당 몫으로 배정된 비례대표 의석은 있는데 그 의석을 받을 후보자 이름이 명단에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와, 의자는 있는데 앉을 사람이 없는 거죠. 정말 황당하네요. 그래서 그 남은 13석은 어떻게 된 거예요? 법 규정상 다음 순번의 정당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13석이 레이와 신손조 같은 군소 야당들에게 공짜로 돌아간 겁니다. 허... 자료에서는 이걸 두고 선거 공학적 참사라고 비판하면서 차라리 그 13석을 그냥 공석, 베이컨트로 둬서 국민의 뜻을 반영했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온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이 선거 정말 파고들수록 보통이 아니네요. 정치 지형뿐만 아니라 자료를 보면 미디어 지형도 완전히 뒤집혔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네. 정보 주권의 이동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올드미디어의 완패를 선언하더라고요. 네, 전통적인 TV, 신문과 SNS, 유튜브의 전면전에서 후자가 완승을 거둔 선거였어요. TBS 같은 일본의 주류 방송사들은 선거 내내 타카이치 총리의 공약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뭐랄까 깎아내리기에 집중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죠. 오히려 그게 역풍을 불렀다고요?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일본 방송사들이 애써 외면했던 타카이치 총리의 유세 현장에는 사실 엄청난 인파가 몰리고 있었거든요. 아, 그랬군요. 그런데 이걸 대만 미디어가 집중적으로 취재해서 보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상이 유튜브랑 SNS를 타고 일본으로 역수입된 거죠. 와, 자국 언론이 외면한 진실을 외국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 셈이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TV가 보여주는 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기성 언론이 의도적으로 뭔가를 숨기고 있구나. 이런 인식이 유권자들 사이에 확산된 거예요. 언론의 편향성이 스스로의 발등을 찍은 결과로 이어진 거죠. 이 흐름을 상징한 아주 결정적인 장면도 있었다면서요. 개표 방송 중에 벌어진 일이라고요? 네, 바로 그 장면이 이 미디어 전쟁의 분수령이었습니다. 개표 방송에 출연한 방송인 오타 히카루라는 사람이 타카이치 총리에게 계속해서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그 순간 타카이치 총리가 표정을 굳히더니 툭 던지듯 간사이 사투리로 응수한 거예요. 뭐라고 했는데요? 뭔가 심술궂네.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지 마라. 이 한마디였어요. 일본어 원문 그대로는 난까 이지와리야나 이거였죠. 와, 생방송 중에 그것도 총리가요. 보통 정치인들은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웃어넘기려고 할 텐데 굉장히 직설적이네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온라인이 폭발한 거예요. 이 장면이 기득권 미디어의 무례한 공격이 굴하지 않는 당당함으로 해석되면서 오히려 지지층을 강력하게 결집시키는 효과를 낳았어요. TV 뉴스만 믿는 시대는 끝났다는 여론에 불을 붙인 상징적인 사건이 된 거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죠. 316석이라는 절대 권력을 손에 넣었고 야당은 사실상 귀멸 상태고 여론을 주도하던 기성 미디어까지 SNS에 주도권을 내줬어요. 네. 이쯤 되면 다카이치 정권의 앞날은 탄탄대로 처음 보이는데요.
하지만 보내주신 자료들은 오히려 정반대의 경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바로 그 막강한 권력의 발밑에 아주 큰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거죠. 크게 두 가지 리스크를 꼽고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사내의 쇼크라고 불리는 경제 리스크예요. 다카이치 총리의 핵심 공약이었던 식품 소비세 2년간 0%,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세금을 깎아준다는데 이게 왜 리스크가 되나요? 돈을 너무 많이 풀어야 하니까요. 이 공약 하나만으로도 막대한 재정 지출이 예상되는데 이게 시장에 일본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불안 신호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엔화 가치가 더 떨어지는 엔저 현상이 심화되고 국채 금리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나오고 있죠. 결국 유권자들의 표를 얻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제 그 청구서가 시장에서 날아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료의 최종 결론이 정말 중요해요. 이번 선거 결과인 316석은 유권자들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준 백지수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백지수표가 아니라면 뭔가요? 조건부 위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조건부 위임? 네,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유권자들이 이만큼의 권력을 밀어준 건 낡은 이념 논쟁이나 정치 싸움 좀 그만하고 당장 내 지갑을 채워주고 내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경제 성과를 보여달라. 이 단 하나의 조건을 건 위임이라는 거죠. 이제야 전체 그림이 명확해지네요. 이 압도적인 의석수는 한번 믿어볼 테니 경제 문제부터 해결해봐라. 못하면 이 권력은 바로 회수한다. 이런 일종의 경고장이군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유권자들은 TV가 아니라 자기 손안의 스마트폰으로 모든 정보를 얻고 여론을 형성하잖아요. 네, 그렇죠. 만약 다카이치 정권이 이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도 민생 경제를 살리는 성과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 분노와 심판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냉혹하게 돌아올 거라는 게 이 자료들의 최종적인 분석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일본 정치에 정말 거대한 파도가 밀려왔다는 게 느껴지네요. 첫째, 1955년 체제라는 낡은 배가 침몰하면서 나타난 레짐 체인지의 파도. 네. 둘째, TV와 신문의 시대가 저물고 SNS가 여론의 중심이 된 정보 권력 이동의 파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거대한 권력이 오직 경제 성과라는 단 하나의 기준으로 평가받게 된 경제 리스크라는 파도까지. 결국 유권자들이 비판만 하는 야당 대신 대안을, 기득권의 구태여연함 대신 실리를 선택한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권력의 크기가 곧 책임의 크기와 같아진 거죠. 그렇죠. 316석은 강력한 무기인 동시에 실패했을 때 더 큰 추락을 불러올 수 있는 아슬아슬한 무게추이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야당의 견제 기능은 사실상 마비됐고 여당 내의 비판 목소리마저 잠재워진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할 실질적인 주체는 과연 누가 될까요? 자료에서 경고한 시장의 냉정한 평가일까요? 아니면 이 정권을 탄생시킨 바로 그 SNS 여론일까요? 디지털의 파도를 타고 권좌에 오른 정부가 만약 다시 디지털의 역풍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될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앞으로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